서울 근교 평창동에 위치한 박씨 일가의 저택의 아침은 도시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기 전부터 이르게 시작되었다. 집은 높은 담장 너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반듯하게 줄지어 선 주목나무와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이 세상과 집을 분리하고 있었다. 집 안에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은 종류의 질서가 군림했다. 식탁보의 가장자리가 테이블 상판의 선과 밀리미터 단위까지 일치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냅킨을 옮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질서였다. 최수진 여사는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치 부대 검열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거실을 창가에서 벽난로로, 벽난로에서 계단으로 오갔다. 그녀는 밝은 색의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명품 하이힐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가볍게 또각거리는 소리만으로도 그녀가 오늘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낮은 테이블 위에는 인력 파견 업체의 로고가 박힌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운 메시지로 반짝이는 그녀의 휴대폰이 있었다. 벽 쪽에는 3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지만 너무나도 달라 마치 각기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았다. 첫 번째는 통통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어깨가 약간 처진 여자였다.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쥔 채 마치 도망칠 기회라도 엿보는 듯 계속해서 문 쪽을 힐끔거렸다. 두 번째는 오직 자신만을 믿는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곁눈질을 하는 등을 꼿꼿이 세운 젓갈색 머리의 여자였다. 그녀의 시선은 신중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장식 없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에 단정하게 따은 머리와 커다란 회색 눈을 가진 마른 체형의 여자. 이 세 번째 여자의 이름은 한서연이었지만 최수진의 손 안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미 선고처럼 들렸다. 자, 그럼 안주인은 여자들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입을 열었다. 여기는 시장 바닥도 아니고 기숙사도 아니야. 집은 크고 사람들은 다들 바빠. 내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자기 일은 완벽하게 해낼 사람이 필요해. 알겠나? 여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문 옆에서는 비싸지만 약간 구겨진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인 에이전시 매니저가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으려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관자놀이로 땀이 흘러내렸다. 이 집의 후보자들을 데려온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그는 최수진과의 모든 만남이 소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안주인이 통통한 여자 앞에 멈춰 섰다. 전에 어디서 일했지? 청소 용역업체에서요. 그녀가 서둘러 대답했다. 사무실, 아파트 등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꽤 최수진이 말을 끊었다. 바닥 닦고 무서워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군. 자기 목소리에도 벌벌 떠는 애는 필요 없어. 나가봐. 여자는 겁에 질려 매니저를 쳐다보았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두 손을 펼쳐 보이며 출구를 가리켰다. 첫 번째 후보자는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거실을 뛰쳐나갔다. 최수진은 젓갈색 머리의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는 개인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녀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한 사업가 대개 전원주택에서 일했죠. 식료품 재고를 관리하고 의상실을 책임졌으며 아이들 돌보는 일도 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의 가치를 이미 확신하는 듯한 가벼운 도전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다. 의상실, 아이들, 재고 관리라 최수진이 길게 말했다. 못하는 게 없고 두려운 것도 없겠군. 그래, 모든 걸 다 할 줄 아네.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 여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너무 독립적이야. 안주인이 차갑게 결론 내렸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통제가 안 돼. 너도 아니야. 젓갈색 머리 여자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니저가 헛기침을 하며 그녀에게 문 쪽을 가리켰다. 두 번째 후보자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려 애쓰며 나갔다. 거실에는 단 두 사람. 한서연과 최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의 미래만이 남았다. 안주인은 마치 구매 전 가구를 감정하듯 서연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넌 누구지? 그녀가 서연의 소박한 원피스와 저렴한 구두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대구에 있는 보유권 출신입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수습기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보유권이라는 단어가 마치 공기를 때리는 듯 했다.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최수진의 눈썹이 획 치켜 올라갔다. 그녀가 매니저에게 돌아섰다. 당신, 나한테 얘를 데려왔어? 보유권에서 온 애를? 이력서에 추천서가 아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담당 선생님들 평도 훌륭하고요. 집안 내력을 알 수 없는 애잖아.
안주인의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거칠고 커졌다. 도둑질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애들은 나중에 도둑이나 사기꾼이 돼. 버는 것보다 갖는 것에 익숙하니까. 난 그런 위험 부담은 지고 싶지 않아. 서연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손가락을 꽉 쥐었다. 이 말은 공식적인 보고서나 후원자들의 미소 너머에서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말이었다. 사람들은 어려운 운명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했지만 의심스러운 출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주 수군거렸다. 그녀는 이런 속삭임에 익숙했지만 지금 이 말은 예상치 못하게 가슴을 후벼 팠다. 모든 것이 반짝이는 이 집에서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위협의 근원으로 낙인 찍혔다. 서연은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보유권은 만약 움츠러들고 작아지면 더 세게 밟힌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전과 기록은 깨끗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일할 줄 알고 도둑질은 하지 않습니다. 최수진이 얼굴을 찡그렸다. 물론 집에서 귀중품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들 그렇게 말하지. 바로 그 순간 박진우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줄곧 뒤에 서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나타났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짙은 색 청바지와 넥타이 없는 밝은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패션 잡지에 나오는 이상적인 백만장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의 결정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권위가 느껴졌다. 여긴 무슨 일이야? 그는 카페2 가장자리에 멈춰 서서 방 안을 훑어보았다. 또 면접인가? 매니저의 얼굴에 눈에 띄게 활기가 돌았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대로 후보자들을 모셔왔습니다. 지금 사모님은 이미 다 결정했어. 최수진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둘은 바로 돌려보냈고 얘가 남았는데 그녀가 서연을 가리켰다. 난 얘를 집에 들일 생각 없어요. 내력을 알 수 없는 아이예요. 박 회장이 여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서연은 그의 시선이 표면적인 평가를 넘어 더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노동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듯했다. 살짝 찌푸려진 그의 미간은 그가 사람들에게서 에이전시의 이력서 이상의 것을 보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어디 출신이지? 그가 물었다. 대구 보유권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반복했다.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도시로 파견됩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동정심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해성사보다는 보고에 가까운 어조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마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등 뒤에서 사장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들렸다. 아비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10중 8구 깡패가 될 거야. 그때 그는 절대로 출신 때문에 자신을 판단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지금 서연의 눈에서 그는 똑같은 침묵의 고집, 자신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지를 보았다. 나머지는 그가 매니저에게 물었다. 이미 갔습니다. 그가 서둘러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나머진 필요 없어. 박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아가씨 이력서는 봤어. 학력이며 경력이며 난 마음에 들어. 최수진이 그에게 획 돌아섰다. 진심이에요. 당신은 얘랑 제대로 말도 안 나눠봤잖아요. 그래야 하나. 그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 거슬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는 잘 해낼 거야? 당신은 이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최수진이 발끈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더 모르지. 그가 차분하게 말을 막았다. 그리고 난 사람들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야 할지 확신이 안 서. 그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오늘부터 시작해. 그가 말했다. 수습기간은 한 달 후, 급여는 계약서대로, 식사와 숙소는 여기서 제공한다. 궁금한 게 있으면 김 여사님께 여쭤봐.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실 거야. 아직 채용된 거 아니에요. 전 동의 못해요. 최수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친 듯한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아내에게 돌아섰다. 이건 내 집이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내 직원들이고. 내가 결정했어. 몇 초간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서로 다른 강둑에 서 있는 두 사람처럼 마주보았다. 최수진이 먼저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말을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았다. 마음대로 해요. 그녀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아요.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을 나갔다.
매니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그가 조용히 확인했다. 그래,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로 올라오라고 해. 서류에 서명하게. 김 여사님 좀 불러줘. 방을 보여주고 근무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야. 그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겁먹지 마. 여기 사람들은 목소리는 커도 물지는 않아. 그의 목소리에 옅은 미소가 스쳤고 방 안의 긴장감이 조금 풀렸다. 1시간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계약서가 든 깔끔한 폴더와 근무 교대표, 그리고 주요 업무 목록을 받았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형의 여성인 김 여사가 집 안을 안내하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여기는 주방이에요. 그녀가 넓은 복도를 자신 있게 걸으며 말했다. 요리는 요리사들이 하니 서연 씨는 청결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긴 식당.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최수진 사모님은 습관이 좀 유별나시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아요. 서연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반짝이지만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되는 박물관에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사람들이 살고 다투고 웃는 집이기도 했다. 창가에 익힌 찻잔, 벽난로 옆에 살짝 비뚤어진 안락의자, 커피 테이블 위에 책더미 같은 사소한 것들에서 그 모든 것이 느껴졌다. 직원들 방은 3층, 지붕 바로 아래에 있어요. 김 여사가 말을 이었다. 소박하지만 독립된 공간이죠.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들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가 의자, 그리고 우윳빛 커튼이 있었다. 8명이 함께 쓰는 공동 침실에 익숙했던 서연에게는 거의 사치처럼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요. 연장자가 손을 내저었다. 자신의 끈기에 고마워해야지. 와서 쫄지 않고 안주인의 시선을 견뎌냈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야. 서연은 미소를 참지 못했다. 익숙해요. 그녀가 인정했다. 고함 소리 하나하나에 겁먹으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건 맞지.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내려와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죠. 2층 청소, 부부 침실, 서재, 복도. 거기 사진이랑 액자, 잡동사니가 많아요. 조심해야 해요. 특히 액자는. 사모님은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하시니까. 먼지는 조심스럽게 닦고 떨어뜨리지 말아요. 저택의 2층은 별개의 세상 같았다. 이곳에서는 낯선 발걸음 소리가 1층에서보다 더 크게 울렸다. 벽에는 주로 풍경화와 추상화가 비싼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흑백 사진, 컬러 사진, 크고 작은 사진들이 있었다. 서연은 방을 옮겨다니며 세심하게 표면을 닦았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일을 늘어뜨리지도 않으면서 질 좋은 결과물을 내면서도 불필요한 지적을 받지 않을 최적의 속도를 찾으려 애썼다. 박 회장의 서재 앞에서는 멈춰섰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첫날 업무 목록에는 2층 복도와 거실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사진 액자들로 주의를 돌렸다. 한 액자에는 여름 원피스를 입은 안주인이 정원에 서 있었고 다른 액자에는 3살배기 남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밝은색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음 액자를 집어들었다. 초상화였다. 비싼 재킷을 입은 5살배기 남자아이,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졌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놀랍도록 어른스러웠다. 배경에는 놀이터가 보였지만 푹신한 바닥재와 새로운 놀이기구가 있는 다른 곳이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던 고장난 스위치가 갑자기 탁 하고 켜지는 것 같았다. 눈앞에 다른 그림이 떠올랐다. 보유권의 차가운 복도, 회색 벽, 길게 늘어선 침대들. 그중 하나에 바로 이 아이가 앉아있다. 단지 옷은 낡았고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다. 두 손은 이불 가장자리를 경련하듯 꽉 쥐고 있다. 쟤는 말을 안 해요. 보육교사가 속삭인다. 다루기 힘들어요. 밤마다 소리는 지르는데 말은 안 해요. 서연은 그때 그 아이보다 겨우 2살 많았지만 그 남자아이는 기억에 깊이 박혔다. 작고 길 잃은 너무나 진지한 눈빛을 한 아이. 도윤이라는 이름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김도윤, 그게 그의 이름이었다. 액자 사진 아래에는 민혁, 5세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등골을 따라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다른 액자를 건드릴 뻔했다. 우연의 일치일 리 없어.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했다. 얼굴도 똑같고 눈빛도 같아. 심지어 관자놀이의 점까지.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몸을 숙였다. 그래, 오른쪽 관자놀이에 작은 점이 있었다. 방은 조용했지만 서연의 내면에서는 기억의 소음이 커져가고 있었다. 아이가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으로 죽을 쑤시던 모습, 질문에 반응하지 않던 모습. 그녀는 두 손으로 액자를 들었다. 도윤이 사진이 왜 백만장자의 집에 있는 거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왜 이 아이가 여기 남의 가족사 일부처럼 있는 걸까? 속이 불쾌하게 뒤틀렸다. 김 여사는 액자를 조심하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중 하나가 서연의 과거를 통째로 뒤흔들 것이라고는 경고하지 않았다. 저녁까지 그녀는 기계적으로 일했다. 바닥을 닦고 수건을 정리하고 손님방의 정돈 상태를 확인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그 사진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몇 번은 복도를 몰래 지나가며 자신이 착각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매번 시선은 익숙한 얼굴에 가 닿았다. 오래 볼수록 바로 그 아이가 맞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저녁 식사 후 직원들이 각자의 일을 마치자 집은 조금 조용해졌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층에서는 경호원 중 누군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서연은 2층 입구에 서서 위로 올라갈지 말지 망설였다. 의심이 숨을 막히게 했다. 실수일 수도 있어. 내가 지어낸 걸지도 몰라. 하지만 아니라면? 이게 사실이고 그를 찾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누군가는 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했고 누군가는 어머니가 실종되었으며 누군가는 친척 손에 버려졌다. 하지만 가끔 서류상 기록이 뒤죽박죽인 아이들에 대한 소문도 돌았다. 고속도로 어디에선가 발견되어 서류 없이 들어온 아이. 너무 비싼 옷차림.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아이. 도윤이는 바로 그런 아이였다. 그의 등장은 속삭임이 대상이었고 그러다 다들 익숙해졌다. 보육권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법을 알았다. 심지어 남의 불행에 대해서도. 서연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이 아침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박 회장의 서재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탁상 등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설주를 조용히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벽에서 떼어온 액자를 가슴에 품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안경을 쓴 채 노트북에 몸을 숙이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정신은 집중되어 있었다. 눈 밑의 옅은 그림자는 그가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드러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서연의 손에 들린 액자로 향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그는 유난히 애틋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진이 그들 사이에 놓이도록 액자를 책상 가장자리에 세웠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신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아십니까? 질문은 허공에 떠서 서재의 모든 공간을 채웠다. 박 회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옆에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직설적이고 약간 경계하는 빛을 띠었다. 내 아들이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박민혁, 우리 민혁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5살이었지? 몇 달 뒤에 그 애는 실종됐다. 13년 전에. 마지막 말은 무겁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서연은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다. 실종이요. 그녀가 되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서류도 없이 발견됐다고 놀이터에서 유괴됐어. 박 회장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말을 이었다. 보모가 잠시 한눈판 사이. 그 잠깐이면 충분했지? 우리는 1년을 찾았어. 그리고 또 이 경찰. 사립탐정.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 어느 순간 수사는 그냥 동력을 잃었지?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모두 지치기 마련이니까.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아래턱이 살짝 긴장되었다. 단어 하나하나를 힘겹게 내뱉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연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두 손을 꽉 쥐었다. 보육원에서는 그 아이를 김도윤이라고 불렀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저와 함께 그곳에서 살았어요.
박 회장은 마치 발밑의 바닥이 갑자기 갈라지기라도 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했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다시 말해봐. 솔바람 보유권입니다. 대구에 있어요.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다. 그 아이가 이 사진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 그곳으로 왔어요. 말을 하지 못했죠. 선생님들은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서류는 없었고요. 새로 서류를 만들어서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맞아요. 전 확신해요. 박 회장의 얼굴에 피가 몰렸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용수철에 튕겨 올라가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 아이를 받고 같은 보육원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 애는 거의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밤마다 소리 지르며 엄마를 찾다가 나중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서재문이 노크도 없이 활짝 열렸다. 문지방에는 최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위험 신호라도 들은 듯 다급하게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경계심 가득한 얼굴에서 서연에게로,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 멈췄다. 내가 가족 사진은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설명하려 했다. 제가 닥쳐. 최수진이 소리쳤다. 누가 너더러 우리 집 개인 물건을 함부로 들고 다니라고 허락했지? 내가 뭔데 우리 과거에 끼어들어. 박 회장이 아내에게 돌아섰다. 내 아들이야. 그가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과거고. 누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해. 제가 뭘 안다고요? 최수진이 발끈했다. 보육권 출신 계집애가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이야기나 지어내는 거겠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제가 당신 아들을 봤어요. 제 계좌로 돈 좀 보내주세요. 두고 보세요. 서연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참았다. 전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저 그 아이를 알아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야지. 최수진이 쉿쉿거렸다. 여긴 동화책이나 펼치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겪을 만큼 겪었고 누군가 자기들 장난 때문에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박 회장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3개 내리쳤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피로감 없이 단호했다. 이건 내 집이고 내 아들이야. 만약 그 애가 살아있을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난 침묵하거나 눈 감지 않을 거야. 당신의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도 이걸 바꿀 순 없어. 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 시작이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당신은 우린 지금 추억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내 아이일지도 모르는 구체적인 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만약 서연 씨 말이 사실이라면 난 이걸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는 여자에게 돌아섰다. 내일 아침 너랑 내가 얘기하자. 자세하게. 소리 지르거나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 없이 내가 그 아이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걸 말해줘.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겠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사진을 본 순간부터 마음속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이제 적어도 둘로 나뉘었다. 최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난 이 계집애가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 싫어요. 그녀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들려요. 우리 아이에 대해 입에 담는 걸 금지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지. 당신은 누가 드레스룸 문턱을 넘을지는 금지할 수 있겠지만 박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 아들에 대해 말하는 나를 막을 수는 없어.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액자를 건네받았다. 가봐. 그가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쉬어야지. 힘든 하루였을 테니. 서연은 그의 얼굴과 최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안주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시선은 이 집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간신히 들릴 듯 말하며 서재를 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벽 너머에서는 한동안 날카로운 억양의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지만 단어는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집은 다시 낯설고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만 서연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움직였다. 자신의 작은 방에서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에 손바닥을 얹었다. 침묵이 짓눌렀다.
창밖으로는 밤하늘과 높은 담장 너머 이웃집들의 드문 불빛만이 보였다. 그녀는 보육권의 그 남자아이가 처음 나타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가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았다. 낯설고 너무나 새 것 같은 운동화, 팔꿈치가 닳지 않은 재킷,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옷차림이 아니라 그의 침묵에 있었다. 아이들은 떠들고 소리치고 울고 다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한 곳만 응시했다. 서연은 그때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었다. 보육교사가 부탁했다. 쟤랑 좀 놀아줘. 내가 우리 중에 제일 부침성이 좋잖아. 그녀는 자동차를 옆에 놓고 책상 위에서 밀어주며 미소 지었다. 남자아이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몇 분 뒤 자동차를 손에 들고 꽉 쥐었다. 그날 밤 그는 울었다. 조용히 흐느꼈지만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 보육교사가 다가와 안아주며 무언가 진정시키는 말을 속삭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떨었다. 몇 달 후 그를 도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모두에게 편했다. 서류는 나중에 새로운 성과 함께 나타났다. 서연은 그 성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아이들에게 그것은 그냥 종이에 적힌 기록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얼굴이 부유한 집의 벽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그가 맞다면 그녀는 어두운 창문을 보며 생각했다. 13년 동안 그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온 거야? 단지 나는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 애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 생각에 최수진의 모든 모욕보다 더 가슴이 아려왔다. 서연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집의 소리, 복도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 대문이 닫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이곳의 벽들조차 비밀을 간직할 줄 아는 것 같았다. 아침은 힘겨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닫아두려 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다. 이전과 같은 삶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침은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밝아왔다. 집안에는 평소와 다른 침묵이 흘렀다. 평소라면 주전자가 너무 시끄럽게 끓는다고 소란을 피웠을 최수진조차 오늘은 조용했다. 그녀는 서연이 2층 복도에 나타났을 때 그저 힐끗 쳐다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위협을 느끼지만 그 위협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처럼 경계심으로 가득 차 갓이 돋쳐 있었다. 서연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3층으로 올라가 몸단장을 할 시간이 있는지 확인했다. 오늘은 박 회장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 솔바람 보육권에 살았던 그 남자아이에 대해 그녀는 말을 잘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증거가 될 만한 사소한 디테일 하나라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웠다. 그녀가 서재로 내려갔을 때 박 회장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 찻잔이 놓여 있었다. 옆에는 바로 그 액자가 있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서연은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았다.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말해줘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다. 오래전 일이에요. 서연은 기억 속의 모든 디테일을 확인하듯 말했다. 그때 애가 대략 5살쯤 됐다고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비싼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다는 아이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보통 그런 사연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뭐랄까, 얼어있거나 지쳐있거나 종종 멍이 있거나 제대로 돌봄받지 못한 흔적이 있는데 걔는 아니었어요. 그냥 길을 잃은 아이 같았죠. 박 회장은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늦은 저녁에 왔어요.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서류는 임시로 급하게 만든 거였다고 해요. 이름도 성도 없었죠. 추적 나이와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뿐이었어요. 교대 근무 마치고 집으로 가던 아주머니가 발견했대요. 길가에 아이가 서 있는 걸 봤다고. 아이가 숲 쪽을 멍하니 보고 있었대요. 울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나중에 우리끼리 자주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보통 어른을 부르거나 도망가거나 숨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서 있었어요. 마치 누가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직 침묵만이 있었죠. 박 회장은 한마디 한마디를 주에 깊게 들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처음 몇 달은 완전히 침묵이었고 그 후엔 밤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를 불렀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가끔은 자기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는데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충격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기억이 한순간에 차단돼서 몇 년이고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떨궜다. 그 후에 새 서류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모두 그룹별로 모여서 우리에게 도윤이가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서류는 빨리 만들어졌죠. 이름, 성, 생년월일 다른 발견된 아이들과 똑같은 정보들이었어요. 도윤이라는 이름에 바로 익숙해지진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죠. 선생님들은 걔 성격이 유별나다고 웃으셨지만 우린 알았어요. 그냥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죠. 나중에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은 몇 초간 눈을 감았다. 말해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뭐라도 말한 적이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설명하지 못했어요. 가끔 거긴 빛이 있어. 엄마가 있어. 길을 잃었어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건 아주 잘 기억해요. 조용히 방긋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울었죠. 우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박 회장이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무거워졌다. 방긋이 그가 반복했다. 그건 장난감이었어. 작은 봉제 곰 인형. 그 애가 처음으로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었지. 5살이 될 때까지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그러다 놀이터에서 잃어버렸어. 한참을 속상해했지. 서연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디테일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내가 말해주지. 박 회장이 말했다. 그 애가 사라진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과거를 꿰뚫는 길을 내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다. 저녁이었어. 나와 첫 번째 아내 서아가 아이를 아동발달센터에 데려갔지. 거기엔 놀이터도 수업도 선생님들도 있었어. 모든 게 안전했지. 보모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고 우린 딱 1시간만 자리를 비웠어. 서아가 아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다고 가게에 들르자고 했지. 운동화가 작아졌다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난 나중에 사자고 했어. 전화 통화, 협상, 일 때문에 바빴거든. 그러자 서아가 말했지. 당신이 그렇게 바쁘면 나 혼자 다녀올게. 난 그 말을 평생 기억해. 그녀는 갔고 난 차로 가서 업무 전화를 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보모에게서 전화가 왔지.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민혁이가 없어졌어요. 서연은 숨도 쉬지 않고 들었다. 나와 서아는 거의 동시에 놀이터로 달려갔어. 보모는 아이가 미끄럼틀에 있었다고 했지. 전화 받느라 잠시 고개를 돌렸는데 돌아보니 없었어요. 경찰은 10분 만에 도착했어. 우리는 놀이터 전체, 센터 전체, 주변 거리를 다 뒤졌어.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 고속도로 카메라도, 센터 카메라도 아무것도. 마치 증발한 것처럼 그는 말을 이었고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역력했다. 우리는 1년을 그 애를 찾으려 애쓰며 살았어. 서아는 계속 나를 비난했지. 당신이 곁에 있었어야 했어. 당신은 항상 일만 하잖아. 항상 난 그 말을 받아들였어.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단서 하나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서아는 무너졌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했지. 떠났어. 시간이 지나 재혼했고 딸이 태어났어. 소희라고.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야기는 무거웠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가 느껴졌다. 박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해에도 그 후에도. 지금 부인께서는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은 시선을 돌렸다. 그때는 수진 씨가 나를 지지해주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지. 근데 지금 가끔 생각해보면 그녀는 그저 적절한 때에 곁에 있었을 뿐이었던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난 모든 걸 알고 싶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전문가가 밝혀내야 할 것들이 있어. 이미 사립탐정에게 전화했어. 이름은 이동건. 경험 많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 그가 도와줄 거야.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오늘 당장 그가 올 거고
우리는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도윤이를 찾고 싶으신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나는 내 아들을 찾고 싶어. 박 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도윤이가 내 아들이라면 우린 그 애를 되찾을 거야. 그는 돌아섰다. 도와줄 준비가 됐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비해. 오늘 너와 이동건 씨는 대구로 날아가 솔바람 보육원으로 갈 거야. 서류를 확인하고 보육교사들을 찾고 원장과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정말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데려다 놓은 건지 알아내야 해. 서연은 몸을 떨었다. 아이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그녀가 물었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누군가는 우리가 그 애를 찾지 못하길 바랐다는 거. 거실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최수진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들어왔지만 문밖에서 엿듣기라도 한 듯 너무나 빨랐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놀란 척했다. 얘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어제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시작했어. 박 회장이 짜증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의 참견 없이 계속할 거야? 최수진이 등을 꼿꼿이 세웠다. 당신 이 계집의 말을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시 그 망상에 빠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얘가 이 집 문턱을 넘은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당신은 벌써 됐어. 그가 말을 끊었다. 당신 허락은 필요 없어.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 결혼을 망치고 싶어요. 네. 있지도 않은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는 있어.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만약 그 이야기가 날 아들에게로 이끈다면 난 끝까지 갈 거야. 최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전처럼 소리치거나 비난을 퍼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박 회장은 방을 나갔다. 최수진이 서연에게 돌아섰다. 지금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조용하지만 차갑게. 이 집에서는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내 남편에게서 떨어져.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다. 서연은 가슴속으로 냉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두려움은 침묵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1시간 후 이동건 탐정이 집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40대 초반, 다부진 체격에 많은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사람 특유의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럼 당신이 그 한서연 씨,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남자아이를 기억한다는? 네, 맞아요. 좋아. 그럼 일을 시작하지. 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30분 만에 항공권이 발권되고 서류가 준비되고 서연의 가방이 꾸려졌다. 그녀는 자신이 곧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며 심지어 18살까지의 모든 삶을 보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시간조차 없었다. 집을 떠나기 직전 박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당신이 한 이야기가 절반이라도 사실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13년 동안 없었던 기회를 준 거야.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 그녀는 시선을 떨궜다. 중요한 건 그 아이를 찾는 거예요. 찾을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서아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해. 오늘 그녀에게 전화할 거야. 그는 몸을 돌리려다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수진 씨는 두려워하지 마. 그녀는 그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뿐이니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최수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 권력을 잃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이동건은 서류를 검토하며 때때로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 아이의 키는 어땠지? 잠은 어떻게 잤나? 어떤 단어들을 말했지? 행동의 특이한 점은 그는 그녀의 모든 대답을 기록했다. 대단하군. 그가 어느 순간 말했다. 기억력이 좋아? 이건 중요해. 서연은 차창 밖을 보았다. 도로의 선들이 스쳐 지나가며 하나의 그림으로 섞였다. 마치 그 길이 그녀를 잃어버린 아이가 자신의 집을 찾던 그곳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솔바람 보육원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릴지 알지 못했다. 원장은 뭐라고 할까? 낡은 기록 보관소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비행기는 정오 무렵 대구에 착륙했다. 공기가 가벼운 바람으로 피부를 간지럽히고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이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다. 서연은 이동건 탐정을 따라 트랩을 내려오며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에이전시의 소개로 서울로 떠난 이후 이곳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동건은 빠르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서 걸었다. 그는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항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다. 차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그가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출구에서 눈에 띄지 않는 세단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차분하고 거의 감정이 없는 얼굴의 중년 남성인 운전사가 문을 열었다. 이동건 씨, 그가 물었다. 이동건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연에게 뒷자리에 타라는 손짓을 했다. 차는 사유지와 낮은 건물들, 드문드문 보이는 대형 상점들 사이를 누비며 길을 따라 움직였다. 풍경이 점차 변했다. 도시의 모습이 줄어들고 공간이 넓어졌다. 숲이 도로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무들은 마치 일렬로 선 파수꾼처럼 뻗어 있었다. 솔바람 보유권은 시 외곽, 주민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가에 위치해 있었다. 서연은 이 길을 너무나도 잘 기억했다. 모든 전봇대, 모든 움푹 파인 곳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유권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과거로 다가가게 했다. 차가 보유권 정문 앞에 멈췄을 때 서연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페인트 칠은 했지만 누렇게 변한 똑같은 외관, 똑같은 높은 담장, 똑같은 커튼이 달린 똑같은 창문들. 자세히 보면 마당 깊숙한 곳에 그와 도윤이가 예전에 탔던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을 볼 수 있었다. 현관으로 이어지는 문은 언제나처럼 삐걱거렸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이동건이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준비됐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솔직히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죠. 그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페인트 냄새와 익숙한 무언가가 섞인 냄새, 식당 냄새와 축축한 걸레 냄새가 났다. 서연은 이 냄새들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것들은 보살핌과 동시에 고통이었고 다른 무언가에 대한 끝없는 기다림이었던 삶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블라우스와 너무 밝은 눈 화장을 한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이동건이 서류를 꺼냈다. 원장님 뵈러 왔습니다. 졸업생 김도윤 군에 관한 일입니다. 미리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여직원은 약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부 전화를 들었다. 박미경 원장님, 김도윤 군 일로 손님이 오셨는데요. 네, 지금 바로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계단을 가리켰다. 3층입니다.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이동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따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에 망치질처럼 울렸다. 마치 벽들이 그녀에게 기억나니, 기억나?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3층에서는 낡은 가구와 서류 보관소의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원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이동건이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들어갔다. 책상 뒤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는 크지 않고 통통하며 머리를 틀어 올린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장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이 보유권 원장 박미경입니다. 도윤이의 취업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주 잘 적응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동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취업 문제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신분증을 그녀 앞에 놓았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실종된 아동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김도윤이라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원장의 미소가 살짝 흐려졌다. 아, 그 아이는 그녀가 약간 머뭇거렸다. 최근에 우리 원을 떠났는데 정확히 무엇이 궁금하신 거죠? 이동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모든 겁니다. 그 아이가 이곳에 나타난 순간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박미경이 서둘러 말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이가 서류 없이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나이는 대략 5세 정도로 추정됐고요. 옷은 잘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반듯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길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죠. 서연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길에서 잃어버렸다. 형편없는 변명처럼 들렸다. 이동건도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다. 기록 보관소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최초 기록들 말입니다. 누가 아이를 데려왔는지, 누가 서류를 처리했는지, 누가 후견기관과 연락했는지 박미경이 안절부절 못했다. 기록은 일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서류는 전부 보관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럼 어디엔가 사본이나 수첩이라도 있겠죠. 이동건이 차분하게 말했다. 보육교사들은 종종 개인 기록을 남기니까요. 어떤 자료든 필요합니다. 이 원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서연이 그녀가 마치 이제야 서연을 발견한 듯 말했다. 널 기억해. 우리 3반이었지? 넌 똑똑한 아이였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이 사람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녀는 마치 서연이 위협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았다. 사실의료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윤이가 그냥 발견된 아이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의료 원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건 심각한 비난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국가공문서에 따라 일합니다.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어요. 이동건이 차분하게 수첩을 꺼냈다. 우리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박미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몇 초간 그녀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나가주세요. 공식적인 요청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동건이 미소 지었다. 차갑게. 아주 살짝. 공식적인 요청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으로 서류를 감추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죠. 그는 일어섰다. 서연이 그를 따랐다. 복도로 나왔을 때 이동건이 조용히 말했다. 저 여자 뭔가를 숨기고 있어? 뻔히 보여.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지? 당신이 말했던 당신을 도와줬다는 보육교사 말이야. 이름이 뭐였지? 이순자 선생님이요. 서연이 대답했다. 오래전에 은퇴하셨어요.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머니 같았죠. 그럼 그분께 가는 거야. 이순자 씨의 집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낡은 벽돌집에 있는 작은 원룸 아파트였다. 서연은 초인종에 손을 가져다 댈 때 너무나 긴장했다. 문은 거의 즉시 열렸다. 서연아 이순자 씨가 속삭였고 그녀의 눈은 즉시 온기로 가득 찼다. 어쩜 이렇게 컸니? 세상에 이제 다 큰 어른이구나. 그녀는 서연을 진심으로 안아주었다. 오직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옹이었다. 이동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집주인이 옆으로 비켜섰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아늑했다. 테이블에는 뜨개질로 만든 냅킨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조각보로 만든 담요가 덮여 있었다. 이 공간의 모든 것이 친근했다. 서연은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다. 차가 찻잔에 따라졌을 때 이동건이 시작했다. 그 남자아이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상 이름은 김도윤. 아이가 나타난 순간부터 기억나는 모든 것을요. 여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나, 얘야.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난 그게 다 지난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구나. 그녀는 일어나 낡은 서랍장으로 다가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내 수첩들이야. 난 내 기록을 따로 남겼지? 종종 몰래. 원장님은 우리가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걸 안 좋아했거든. 하지만 난 그래도 썼어. 아무것도 잊지 않으려고. 그녀는 달아빠진 수첩을 꺼내 펼쳤다. 기록은 단정하고 고른 글씨체였다. 서연은 즉시 그 필체를 알아봤다. 반듯한 글자, 짧은 문장들, 아이들의 건강과 행동에 대한 메모들. 이순자 씨는 몇 장을 넘겼다. 여기 있네. 그녀가 말했다. 남자아이, 5세, 늦은 저녁에 들어옴. 발견된 아이치고는 너무 비싼 옷차림, 서류 없음, 질문에는 침묵, 접촉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음, 겁을 먹음, 밤마다 소리 지름. 서연은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동건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누가 데려왔나요? 여자가, 보육교사가 생각에 잠겼다. 우리 직원은 아니었고 평범한 동네 주민이었어. 집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아이를 봤다고 했지? 길을 잃은 줄 알았다고. 데려왔는데 후견기관이 그때 새 서류를 빨리 처리했어. 너무 빨리. 하지만 난 질문할 권한이 없었지? 왜 너무 빨리요? 이동건이 물었다. 보통 그런 아이들은 한동안 성 없이 보호하잖아요. 조회 요청도 하고.
언론을 통해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여긴 말 그대로 며칠 만에 모든 서류, 이름, 성을 다 만들어줬어. 그녀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난 내내 생각했지. 발견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재킷을 입고 있을까 하고. 운동화도 좋은 거였고. 서연은 손을 꽉 쥐었다. 서류는 누가 처리했나요? 이순자 씨가 시선을 떨궜다. 원장님하고. 취업 담당자. 우리 원에서는 조태식이라고 불렀어. 그는 자주 와서 아이들을 보고 뭔가를 적었지? 그 남자아이도 유독 오랫동안 지켜봤어. 전망이 좋다고 말했지? 난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 그 말을 들으니 무서워지는구나. 이동건의 몸이 긴장했다. 조태식, 확실합니까? 물론이지, 확실해. 잊기 힘든 사람이거든. 그렇게 차가운 남자는 마치 널 어디에 팔지 결정하는 것처럼 쳐다봤으니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동건이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정보는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그 조태식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의 취업 알선 뒤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순자 씨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얘야, 그녀가 말했다. 만약 내가 중요한 걸 알게 됐다면 싸워야 해. 그 아이는 착했어. 조용했지만 착한 아이였어. 난 항상 그 애가 그냥 길을 잃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마치 누군가 기다리는 곳에서 떠나온 것 같았지. 서연은 간신히 눈물을 참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파트를 나선 후 서연은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다. 너무 많은 감정, 기억, 디테일들이 밀려왔다. 이동건은 생각에 잠겨 옆에 서 있었다. 숨 좀 돌릴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계속 가야 해요. 제가 도와야만 해요. 이동건은 그녀를 마치 보육원 소녀가 아니라 동맹군으로 평가하는 듯 쳐다보았다. 그럼 다음 단계다. 원장과의 대화. 한 번 더 이번엔 강하게. 그들이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 박미경 원장은 이미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동건은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이순자 선생님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즉시 말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원장님 말씀과 다릅니다. 이제 설명할 시간입니다. 왜 아이의 서류가 2달이 아니라 이틀 만에 처리됐는지, 그리고 조태식 담당자가 왜 그 아이에게 그토록 자주 찾아왔는지. 원장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퍼졌다. 저는 그의 의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그냥 취업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이동건이 몸을 기울였다. 도윤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소는요? 저는 그녀가 머뭇거렸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빨간색 폴더.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신이 그걸 치우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말로 때리기라도 한 듯 움찔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찬장을 열어 빨간색 폴더를 꺼냈다. 여기.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끊어질 뻔했다. 이동건이 폴더를 열었다. 서류들, 파견서 사본, 기숙사 주소, 그리고 담당자 이름. 조태식, 서울, 건설 현장, 대한건설 부속 기숙사. 이동건이 고개를 저었다. 조태식을 통해 알선된 사람들은 급여를 거의 못 받아. 휴일도, 서류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지에 서연은 등골을 따라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순자 선생님이 옳았다. 도윤이는 그냥 길 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이동건이 폴더를 닫았다. 알아야 할 건 다 알았어. 당신은 감사받을 준비나 해. 질문이 많을 거야. 아주 많이. 그는 몸을 돌려나갔다. 서연이 그를 따랐다. 이미 차에 앉아있을 때 이동건이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도윤이는 최근에 서울로 가서 조태식의 덫에 걸린 거야? 이건 위험해. 아주. 그런 애들은 질문을 시작하면 금방 사라져. 그 애가 어쩌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 이동건이 건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우리가 찾을 거야.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서연이 대답했다. 이동건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럼 서두르자. 서울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애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내 추측대로 최수진 여사가 조태식과 연관이 있다면 시간이 없어. 1시간 후 그들은 다시 공항에 있었다. 이번 비행은 더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고 눈앞에는 작고 조용하고 겁먹었지만 살아있는 남자아이가 계속해서 아른거렸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비행기는 늦은 저녁 서울에 착륙했다. 창밖으로는 고속도로와 지붕을 따라 이어진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 어딘가 수천 명의 사람들, 수십 개의 기숙사, 끝없는 건설 현장 속에 도윤이가 있다는 것을. 이동건과 서연은 택시를 타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메모를 하고 사람들, 숫자, 주소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있었다. 긴장되나? 그가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네, 아주요. 그 애가.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절 믿지 않을까 봐 무서워요. 제가 다 꾸며냈다고 생각할까 봐요. 지금 당장 믿을 필요는 없어. 이동건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를 안다는 걸 보게 되겠지. 그게 그 애의 마음을 흔들 거야. 그 다음엔 DNA 검사, 증거만이 전부야. 처음부터 감정은 적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두려움, 희망, 책임감,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와 비슷한 기묘한 고통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택시는 길고 회색빛 인 기숙사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로 접어들었다. 몇몇 층은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은 꺼져 있었다. 제가 말한 주소입니다. 이동건이 운전사에게 내비게이션을 가리키며 말했다. 건설 회사 부속 기숙사. 인부들, 현장 근로자들, 보육권 졸업생들 주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갈 곳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서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다. 그들은 긴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온갖 요리 냄새, 세제 냄새, 곰팡내로 무거웠다. 바닥에는 더러운 신발 자국이, 벽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있었다. 조태식은 이런 애들을 공포로 쥐고 흔들지. 이동건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일자리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종속 관계야. 계약서는 없어. 여권은 서류 처리 명목으로 뺐고 월급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 줘. 그리고 줄 생각도 없지? 그냥 싫으면 나가라고 말해. 하지만 갈 곳이 없지.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도윤이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 이동건이 말했다. 가자. 머리에 수건을 두른 나이든 경비 아주머니는 그들을 겨우 힐끗 쳐다봤다. 누구 찾아요? 그녀는 마치 명단에 없는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물었다. 김도윤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동건이 말했다. 아주머니는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23호실에 있어요. 대한건설 현장 애들 있는 곳. 근데 조심해요. 거기에 하나가 되게 신경질적이거든. 온 지 얼마 안 됐어. 머리가 좀. 그녀가 관자놀이를 톡톡 쳤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길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다. 전등은 천장 고정 장치에서 흔들렸다. 몇몇 문 앞에는 신발이 놓여 있었고 외투는 못에 바로 걸려 있었다. 23호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이동건이 노크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다가오기 싫어하는 듯한 발소리. 문이 열렸다. 문지방에는 마르고 창백한 청년이 서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지쳐 보였다. 눈빛은 꺼져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많은 것을 봤지만 아직 부러지지 않은 사람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였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해졌지만 바로 그였다. 관자놀이의 똑같은 점, 마치 항상 경계하는 듯한 살짝 찌푸린 똑같은 눈빛. 도윤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청년은 움찔하더니 이내 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쳐다봤다. 서연이 누나, 어떻게 왔어? 그녀가 속삭였다. 너 찾으러. 그는 놀랐다. 왜 날?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박진우 회장님 아들이야? 오래전에 실종됐었고 다들 널 찾고 있었어. 도윤은 문을 세게 닫았다. 이동건이 발을 끼워 넣을 틈이 있었다. 문이 그의 신발에 부딪혔다. 진정해, 친구. 우린 적이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를 보여줄게. 사진도 있고 보유권 기록도 있어. 문 뒤에 도윤은 거칠게 숨을 쉬었다. 이런 건 사기야. 그가 말했다. 항상 그렇게 시작하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약속하고는 이상한 일에 끌어들여. 나도 봤어. 난 필요 없어. 아무도 널 끌어들이지 않아. 이동건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DNA 검사를 제안하는 거야?
공인된 연구소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우린 사라지고 넌 우리가 한 말을 전부 잊으면 돼. 일치한다면 넌 진실을 알게 되는 거고. 서연은 차가운 문 표면에 손바닥을 댔다. 도윤아, 제발. 넌 알아야 해. 난 널 알잖아. 내가 처음으로 단어를 말했을 때도 기억나? 내가 어둠을 무서워했던 것도 기억나? 내가 자동차를 쥐고 있던 모습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거짓말일 수 없어. 넌 알아야만 해.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도윤은 마치 의심이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듯 보였다. 그는 서연을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두려움, 몰이해,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만약 당신들이 거짓말하는 거면 그가 말했다. 난 떠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날 못 볼 줄 알아? 거짓말은 없어. 귀동건이 말했다. 오직 사실뿐. 연구소로 가는 길은 거의 침묵 속에 흘렀다. 도윤은 복도에 앉아 한 곳만 응시했다. 서연은 그가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는 여전히 갑작스러운 소리에 겁을 먹던 그 남자아이였다. 단지 이제 그 두려움은 더 깊어져 있었다. 연구소에서의 절차는 10분 정도 걸렸다. 그에게서 그리고 미리 자신의 검체를 가져다 놓은 박 회장에게서 샘플을 채취했다. 이동건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연구원이 말했다. 도윤은 분석이 아니라 신문을 받은 것처럼 밖으로 나왔다. 그는 길 쪽으로 돌아섰다. 무섭다. 이 모든 게. 나도 그래. 서연이 말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쪽 끝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 회장은 기차역 도착홀 입구에 서서 초조하게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의 상사를 그런 모습으로 본 적 없는 경호원이 서 있었다. 평소 박 회장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평정을 잃지 않았다. 지금 그의 시선은 사람들 사이와 문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깊게 숨을 쉬었다. 기차는 약간 연착했다. 승객들이 문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그녀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옆에는 그녀의 남편, 차분하고 침착하며 믿음직한 강지훈이 걷고 있었다. 조금 뒤에는 미간을 찌푸리고 뚜렷한 경계심을 보이는 그들의 딸, 소희가 따르고 있었다. 서아는 박 회장을 보고 멈춰섰다. 13년은 그냥 그렇게 지워지거나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지만 그 순간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박 회장이 다가갔다. 서아는 그를 안지 않았고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사실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 애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 아마도 박 회장이 말했다. 확인을 기다리고 있어? 흔적을 찾았어. 보육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갔어. 이소희는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웬 남자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가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서아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소희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내 오빠를 찾은 거라면 우리가 그의 곁에 있어줘야 해. 강지훈이 박 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살아있다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박 회장은 예전에 SNS 사진으로만 알던 이 남자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강지훈은 남의 드라마에 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고마워요.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박 씨의 집으로 향했다. 최수진이 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아 씨, 그녀가 입술을 내밀며 인사했다.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참 무거운 주제지만 하늘이 모든 걸 판단해 주시겠죠. 서아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최수진의 입꼬리가 실룩였다. 그녀는 그런 직설적인 태도를 예상하지 못했다. 아, 물론이죠. 그녀가 길게 말했다. 근데 왜 외부인까지 끌어들였는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상황이 좀 애매하잖아요. 보육원 출신 가사 도우미 계집애가 뭐라고 떠든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서아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아이가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최수진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강지훈이 아내 옆에 섰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결과를 기다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결정합시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처음으로 최수진이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깨달았다. 최수진은 서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밤은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서아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손님방에 앉아 민혁의 낡은 사진을 붙들고 있었다. 항상 서류 폴더에 넣어두던 그 사진이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 애 생각하는 거야? 그 애가 날 보면 무서워할까 봐 걱정돼. 그녀가 속삭였다. 날 모르잖아. 어쩌면 끔찍한 것만 기억할지도 몰라. 놀이터, 소음, 상실감 같은 거. 난 내가 아니라 그 애가 걱정돼.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강해. 그리고 그 애는 살아남았어. 그럼 그 애도 강한 거야. 소희가 문설주에 기댄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았지만 듣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아닌 불안감이 스쳤다.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8시에 연구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동건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가족 모두가 들었다. 결과가 준비됐습니다. 거의 100% 일치합니다. 김도윤 군은 박진우 회장님의 생물학적 아들이 맞습니다. 서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소희는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살아있어. 서아가 속삭였다. 내 아들이 살아있어. 하지만 기쁨은 그림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 뒤로 곧 다른 파도가 밀려왔다. 불안감.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그 순간 이동건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말했다. 조태식이 도윤이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이미 문제 해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도윤이에게 가야 합니다. 누가 전화했지? 박 회장이 물었다. 이동건이 그를 무겁게 쳐다보았다. 부인께서요. 최수진 여사. 바로 그 시각. 아침 8시. 서연은 연구소 마당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아직 결과를 듣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마치 사람들이 선고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무관심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아. 서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가 고백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 모든 삶이 거짓인 거잖아.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게 거짓이라고. 아니,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겪은 모든 건 진짜였어. 단지 내 이야기가 내 것이 아니었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진짜야. 그리고 끌려갔던 그 남자아이도 진짜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서워. 하지만 그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차가 다가오는 소리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돌아봤다. 회색 차가 너무 급하게 멈춰섰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인부도, 연구소 직원도 아니었다.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도윤아, 도망쳐.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서연이 보육원에서 기억하던 그 공포가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다. 남자들이 걸음을 재촉했고 바로 그 순간 마당으로 검은색 SUV가 꺾어 들어왔다. 문이 활짝 열렸다. 박진우, 윤서아, 이동건. 도윤아. 박 회장이 소리쳤다. 도윤이 돌아봤고 그와 그 순간 사이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앞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고통과 밝혀내야 할 너무나 많은 진실이 남아있었다. 연구소 마당은 끓어오르는 사건의 매듭처럼 변했다. 조용한 장소치고는 너무 급하게 멈춰 선 회색 차가 마치 공기를 가르는 듯 했다. 서연은 도윤 앞에 서서 그를 가리려 했다.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그녀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 두 남자는 동시에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계산된 듯 빠르고 정확했다.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걸음걸이, 눈빛, 꽉 담은 턱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보통 속삭임으로만 이야기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동건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지만 남자들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감 있게 뛰지 않았다. 왜 뛰겠는가? 그들은 사람들이 저항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에 익숙했다. 도윤은 그들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숨이 가빠졌다. 보육원에서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 지르고 여기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할 때 그의 모습이 그랬다. 도윤아. 서연이 소리쳤다. 나를 봐에 거기가 아니라 나를 봐. 그가 시선을 돌렸고
그것이 상황을 구했다. 경직이 풀렸다. 남자 중 하나가 속도를 내며 손을 뻗었다. 어이, 친구, 얘기 좀 하자. 이동건이 앞으로 나서며 손바닥을 내밀었다. 한 발짝도 더 오지 마. 비켜. 이동건. 두 남자 중 연장자가 차갑게 말했다. 우린 저 녀석을 데려오라는 말만 들었어. 그 이상은 없어. 누가 시켰지? 이동건이 조용히 물었다. 침묵.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때 긴장을 깨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윤아. 그 순간에 서한은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마치 평생의 세월이 단 한순간으로 압축된 사람처럼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도윤은 얼어붙었다. 그는 의식적인 삶 속에서 이 여자를 처음 봤지만 그녀의 얼굴, 그 눈빛, 그 고통과 믿음이 뒤섞인 무언가가 심장을 정통으로 때렸다. 남자들은 소란에 돌아섰다.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다. 이동건은 연장자의 팔을 잡아 짧고 전문적으로 비틀어 순식간에 차본이대 눌러버렸다. 다른 남자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박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너무나 큰 분노가 담겨 있어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내 아들에게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넌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다. 박 회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했기에 더 무서웠다. 남자는 두 손을 들었다. 우린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 명령? 이동건이 물었다. 다른 남자가 머뭇거렸다. 어떤 여자? 오늘 저녁까지 그 녀석을 사라지게 만들라고 했어요. 30억을 약속했고요. 이름은 몰랐지만 모두가 알아들었다.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다. 박 회장, 서연, 이동건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최수진을 그들은 아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서한은 마치 아들이 다시 녹아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의 어깨를 붙들고 있었다. 도윤은 떨고 있었다. 서연은 옆에 앉아 그의 손바닥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들려. 다 괜찮아. 넌 안전해. 그는 마치 그녀의 목소리만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동건이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다. 지금 박 회장님 댁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하죠. 장난은 끝났습니다. 저택은 불안한 침묵으로 그들을 맞았다. 마치 벽들조차 다가오는 폭풍을 느끼는 듯했다. 이동건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방들을 확인했다. 박 회장은 일어나는 일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를 뒤따랐다. 최수진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가득 찬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와인에 입을 대지 않고 마치 그것이 버팀목이라도 되는 듯 쥐고만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도윤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수년간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급격히 일그러졌다. 가짜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건 연극이야. 또 다른 시도일 뿐. 그만해. 박 회장이 말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최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난 아무것도 하지만 이동건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그가 말했다. 전부 다 있습니다. 13년간 당신의 모든 행적이 최수진이 창백해졌다. 조작이야. 이동건이 폴더를 열었다. 13년 전 아동발달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남자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기묘한 우연의 일치로 바로 민혁 군이 사라졌던 그 시기죠. 최수진이 주저앉았다. 다리가 버티지 못했다. 이동건은 마치 판결문을 읽듯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다. 통화 내역. 보모와 당신의 6회 일주일 전부터 이어진 긴 통화들. 박 회장이 눈을 감았다. 서한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다음. 이동건이 말했다. 조태식과의 통화 내역, 정기적인 송금, 그리고 최근 메시지. 졸업생들 잘 감시해. 너무 많이 기억하는 놈이 하나 있어. 최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난 그 애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난 평범한 삶을 원했어. 그 애는 불필요했어. 당신의 과거 가족을 떠올리게 했고 방해물이었어. 도윤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훔치고 이름을 훔치고 부모와 함께 자랄 기회를 훔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최수진이 흐느꼈다. 난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야. 진우 씨, 우리가 과거 없이 민혁이 없이 진짜 가족이 되길 바랐어. 서아 씨가 스스로 떠나도록. 그녀는 박 회장을 쳐다보았다.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광기에 가까운 무언가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난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 당신을 위해서.
박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다. 나를 위해서 당신은 내 아들을 훔쳤어. 당신은 그의 인생의 13년을 훔쳤다고. 당신은 내가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게 만들었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살인보다 더 끔찍해. 그는 마치 몸의 모든 세포가 저항하는 듯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서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빛났지만 히스테리나 위협은 없었고 오직 얼음장 같은 명료함만이 있었다. 당신은 남의 인생을 망쳤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최수진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너무 늦었다. 이동건이 전화기를 꺼냈다. 자료는 넘겼습니다. 팀이 1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최수진이 떨기 시작했다. 진우 씨, 그들에게 말해줘요. 말해줘. 당신은 날 사랑했잖아. 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여자를 사랑했지? 하지만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어. 경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최수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흐릿한 놀라움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자신이 확고하다고 믿었던 규칙을 따르지 않게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연행되었다. 도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거기에는 용서란 없다는 것을. 집이 비워지자 거의 무서울 정도의 침묵이 찾아왔다. 모두가 말없이 서 있었다. 도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결코 그의 가족이기를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서 있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을까? 그녀가 두 팔을 벌리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를 안았다. 오랫동안 조용히 말없이 강지훈은 끼어들지 않고 옆에 서서 서아를 지지했다. 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소희가 조금 뒤에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에는 질투,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내가 진짜 내 오빠야. 도윤은 약간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가장 진실하고 따뜻하며 약간은 자신감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 봐에 내가 정말 싫지만 않다면 소희가 코를 극적였다. 그럼 내가 핸드폰 앱 몇 개 보여줄 수 있는데 그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하루 종일 처음으로 들린 밝은 소리였다. 박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아무도 없었을 때 내가 곁에 있었어. 내가 그 애를 찾았고 내가 불확실함 속에서 죽어가지 않게 해줬어.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아이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남아줘. 그가 말했다.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넌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너의 힘은 다른 곳에 있어? 우리에겐 내가 필요해. 그 애에게 내가 필요해. 도윤이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처음으로 그의 시선에는 소외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저녁이 집에 내려앉았다. 모두가 큰 방에 모였다. 처음으로 최수진의 그림자가 없는 곳이었다. 오직 공동의 고통과 공동의 새로운 희망으로 뭉친 사람들만이 있었다. 서아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마치 놓쳐버린 세월을 만회하려는 듯 옆에 앉아 있었다. 강지훈과 소희도 이 새롭고 기묘하지만 진실한 가족의 일부였다. 서연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그녀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윤이 그녀를 불렀다. 누나, 이리 와서 앉아. 누나도 이 이야기의 일부야.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다. 도윤은 그들 모두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제게는 박민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평온하게, 진심으로. 모두가 침묵하며 미소 지었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었다. 때로는 진실이 13년의 침묵과 맞바꿀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되돌려 주었다.